네, 정치 현안 직설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 기간인데 국정 지지도가 최근에 신저점을 경신했다는 측면에서 글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근데 오늘은 단순히 어떤 이런 지지도에 좀 집중하기보다 지금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고요. 더 나은 정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이시죠. 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도란도란 네. 1대1로 만나는 거는 또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죠? 네. 매우 좋습니다. 네, 근데 너무 진지한 얘기를 저희가 해야 돼서 오늘의 주제가 성공의 길을 제시한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의 길을 제시한다. 앞서 제가 언급드렸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5년의 아주 극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방송에 나오셔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도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 더불어서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신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현재까지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누적이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우선은 정치 신인에게 사실은 대선에 큰 중책을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도 원외에 이제 30대 젊은 당대표를 당원들이 선출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워낙 이제 인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을 영입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입당하는 방식을 통해서 입당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 신인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선을 치렀다는 것은 너무나도 깊은 정치 불신이죠. 그 정치 불신이고 또 하나를 더 강조하자면은 빚이 없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마치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경륜이 있고 여러 가지 국정 경험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또 빚을 많이 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끼리끼리 정치, 공정이 무너지는 또 이런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좀 환멸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정치권에 빚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국민들의 바람은 좀 신선하고 새롭고 좀 미래지향적인 인물들하고 손을 잡기를 원했고 그것이 대선까지는 먹혔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을 이겼고요. 지선도 저희가 12대 5로 광역자치단체장을 이기면서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그 총괄상임 선대위원장 하다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패배를 인정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시작된 것은 정치의 실종입니다. 정치의 실종으로 촉발된 것이 당대표가 지선과 대선을 모두 승리했는데 갑자기 이제 당대표 해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집권 여당이 국정 초기에 국정의 운영을 뒷받침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나아가도 힘든데 왜 갑자기 당의 집권의 한 축인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이준석 대표를 그것도 해임의 규정도 없이 민주주의 위반을 하면서 당대표를 해임하는데 모든 당력을 쏟은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의 실종이 시작됐고요. 지금은 거의 정치의 사망 상태 아니냐. 저는 지금 이렇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실종을 넘어 사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뭐 매우 위중한 상태다. 전 이렇게 일단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의 실종에서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한 게 결국에는 당대표 찍어내기에 가까웠던 이준석 대표 축출 이런 것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이미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일단 실망도 있지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거는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것이다.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지금 현저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그게 통했던 것은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럼 그 시대 정신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워낙 잘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문 정서죠. 반문 정서로 결집했고 또 상대 후보 덕도 많이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라는 당시에 이제 저는 먹물종이에다가 비유하는데 먹물종이에 먹을 덧뿌려봤자 사실 검은 거거든요. 계속 검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또 상대 후보로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반사 이익을 많이 얻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길 수 있겠는데 덜 이긴 부분은 많은 분들은 이준석 대표 때문에 덜 이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와 비전과 가치에 대한 공유 없이 전격적으로 예를 들면 단일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감동을 못 준 거거든요. 네네. 거기서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민주당
쪽에 주면서 오히려 저는 지지도 차이가 좁혀졌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하나만 제거하면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제거하니까 정당 지지도가 반토막 났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과거에도 한번 올해 1월에 한번 겪었던 일인데 음. 이걸 두 번째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간이라는 존재가 경험으로 또 배우지만은 보통 3-4번 해야 저는 배운다고 보거든요. 아 그럼 아직 멀었어요?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남았어요? 근데 그 한 번의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 여름이 노출의 계절 아닙니까? 네. 이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고 쌀쌀해지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문자 노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대통령실이 뭐 비대위를 전환을 뭐 촉구했다는 기사들이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도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 안 한다고 여러 차례 약속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는데 네.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 지키시는 분이다 생각했었는데 아니 텔레그램 문자 노출 나오더니 유상범 정진석 문자 나오더니 지금은 뭐 어제는 이제 감사원하고도 막 문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는 거거든요. 신뢰라는 것은 쌓기도 어렵지만은 잃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잃는 것은 뭐 큰 잘못을 해야 잃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문자 노출 하나가 거기에 담긴 본심들, 거기에 담긴 내심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 그 전에 해석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사실 선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집토끼 먼저 잡고 산토끼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게 외연확장이고 그래야 승리합니다. 결국 중도들이 캐스팅 보팅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은요. 선거보다 더 힘든 것이고요. 더 집토끼를 단단하게 다져가고 거기서 더 외연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 때는 잘했거든요. 뭐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아무도 당시에는 이 대표한테 반기를 들지 않았고 유일하게 반기를 든 게 조수진 항명 사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이겨놨더니 다 이기고 나서 이제 와서는 이준석 대표 축출 내지는 당권 찬탈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집토끼에서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지층이 막 분열되고 떨어져 나가고 뭐 경찰하고 싸우고 언론인하고 싸우면서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가 24%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뭐 해결책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만은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못 낸 경우에는 메시지를 수정을 하면 됐는데 그 메시지를 내뱉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이제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를 복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신뢰도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1년에 있던 사태 특히 이제 노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왜 이렇게 자꾸 노출시키는 노출의 계절이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노출을 시키려고 시킨 게 아니라 기자들이 워낙에 잘 잡아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필이면 잡아내는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과 맞물려서 앞뒤가 다른 설명과 해명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 같아서 이게 이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모든 그런 사안들이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출이라는 게 저희 쪽만 된 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뭐 의도적 노출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막 대놓고 읽어요. 글자 크기 키워가지고 잘 지키게.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건 이제 너무 보라고 이제 이렇게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이 없죠. 보여주기 식으로 노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유심히 보는 것은 정말 은밀하게 몰래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한번 찍혔죠. 당시에 뭐 전쟁입니다. 전쟁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저는 뭐 아무리 주의를 해도 뭐 찍힐 수는 있다고 봐요. 사람이 뭐 조심해도. 근데 문제는 어떤 사실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 대처법인데 멀쩡히 뻔히 보인 것을 갖다가 아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화를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맞아요. 찍힌 사람을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막 소리가 갑자기 막 사람이 안 들린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는데 비상식을 상식으로 돌리겠다는 뜻이었겠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다시 그 상식을 돌리기는커녕 더 비상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사실 고집 정도? 고집과 뭐 가끔 화를 냈죠. 문재인 대통령도 막 고소고발하고 이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그게 일상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 정치가 고착화돼서 이제는 선수 교대가 돼서 이제는 민주당이 그러더니 이제는 국민의힘이 그 자리에 와서 더 심하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 우리가 내로남불 내지는 위선을 늘 공격했었는데 우리도 내로남불에 또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그걸로 반사이익을 받아서 집권을 했는데 더 심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양도교육이라는 비판이 저는 뭐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뭐 정치인들 그 메신저 타락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요. 저는 신뢰라고 봅니다. 네네. 이게요, 신뢰가 무너지면은 처음에는 국민들께서 불신하거든요. 근데 불신까지는 괜찮아요. 다시 신뢰를 회복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상식의 선을 넘어서 버리면요, 이제 희화화가 됩니다. 근데 정치인은요,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배터리도 수명 있지 않습니까? 다 되면 이제 배터리도 폐기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희화화로 넘어가는 순간 그 정치인은요, 국민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그 희화화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뭐 그때 독일 갈 때 막 계단에서 뛰어가고 이러면서 많이 희화화되고 조롱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들의 수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집권 세력들도 거의 이제는 불신을 넘어서 저는 희화화의 단계에 진입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사실은 뭐 그게 이제 진보의 성향이든 보수의 성향이든 특히 여당 쪽 윤핵관님들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이제 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돌았던 적이 이제 꽤 많아요. 그래서 희화화의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걱정으로 느껴지고 아까 대통령의 저희가 이제 뭐가 가장 큰 문제인가 대통령에 대한 개인에 대한 접근을 지금 해볼 수밖에 없어서 얘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대통령은 왜 이렇게 경노해요? 뭐 경로라는 건 이제 감정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그 네. 문제에 대해서 경노하는데 경노하는 네. 대상이나 네. 경노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왜 화를 낼까? 나한테 화를 내는 건가? 국민한테 화를 내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성숙이라는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다 성숙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성숙의 지표가 저는 인내라고 봅니다. 참는 거. 그리고 균형 있는 거. 그게 저는 성숙의 지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에는 제가 맏형 리더십을 봤다라고 했어요. 맏형처럼 든든하고 당시에 여러 검사들 좌천당할 때 끝까지 조직에서 버티면서 리더십을 발휘했거든요. 그래서 맏형 같은 든든함이 있어서 그런 성숙을 느꼈는데 집권을 딱 하고 나니까 이거 완전 막내 리더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투정 부리고 떼쓰고 인정 안 하고 우리가 뭐 다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저도 뭐 조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애기들도 키워보고 하지만은 어릴 때는 뭐 대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들이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아직 대화가 돼서 좀 편하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춘기도 아직 오지 않은 거의 그 수준의 감정 컨트롤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를 저는 그 조어를 좀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네. 요즘 그 양고기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양톡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양톡이? 양톡이. 예. 양이 양두구육이고요. 네. 토가 토사구팽입니다. 네. 그리고 기가 기고만장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양톡이라고 양고기랑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양톡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이는 것이 이 세 가지 단어로 다 설명이 돼요. 양두구육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국민들한테 내걸었던 것과 약속이 달라요. 그 위선과 뭐 위선이 지나치면 거짓이 되겠죠. 그건 뭐 판단은 저는 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 양두구육이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쓰면은 징계를 한단 말입니다. 거의 보복하는 거죠. 그게 이제 토사구팽입니다. 젊은 지지층들을 연합해서 집권을 했고 뭐 비단 이건 이준석 대표 문제만도 아니에요. 많은 지지자들이 다 같이 돌아섰거든요. 그 안에는 이준석 대표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사구팽이라는 자기층의 지지층의 절반을 떼어내버렸다라는 패착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우리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기고만장한 거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잘못을 지적받을 때 오히려 그것을 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거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국민들과 관중들 그 사람들 바보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국민들하고의 갈등을 넘어서서 이건 국민과 싸우는 선전포고 아니냐.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위임한 권력인데 그게 유한한 거거든요. 그 권력을 가지고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쓴다? 그건 저항해야죠. 국민들은 지금 저항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대통령의 경로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은 나라의 책임자고 국정의 책임자인데 이 책임을 질 사람이 어떠한 특정 대상을 두고 분노를 하거나 어떤 사안을 두고 분노를 하는데 그 분노가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어떤 사안이냐에 대한 문제가 첫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상이 이제 적합하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기존 역대 대통령들의 경로 내지는 분노, 진노 뭐 이런 기사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의 사례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맏형 리더십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대통령이 화낼 만하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인식될 수 있는가와 아니면 제가 전자로 언급했던 대통령이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데 그 화를 내는 부분이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것들인가? 이제 요게 좀 구분해서 본다면 그 사안이 좀 전 납득이 잘 안 가는 것들이 최근 들어 많이 있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언급되는 사안인데 예전에 윤석열 캠프 대변인 후보실에 캠프 대변인 했던 분 이동훈 전 조선일보 주필이시죠? 논설위원이시죠? 이분이 폭로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조언을 하면 화를 낸다. 아니 나를 가르치려 듣느냐? 근데 이런 폭로나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서 이 새끼 저 새끼 폭로는 이준석 대표가 했던 바이고요. 대통령이 평소에도 이렇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이번에 이동훈 전 논설위원도 이제 이런 폭로를 하는 거 보면 이게 사실 임기 말이나 이럴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폭로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심지어 야당의 폭로, 야당의 어떤 뭐 중진 의원들이나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가 많은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당에 있었던 인사들이 이런 폭로를 한다는 건 저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은 뭐 화를 낸다, 뭐 거기에 대한 저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오히려 온유하고 겸양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는커녕 네. 화를 낸다라는 것은 뭐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저도 좀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었는데 자주 화를 내셨어요. 근데 뭐 화를 자주 내면요, 그것도 이제 그 효능이 떨어집니다. 또 화내시네,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도 뭐 낼 수 있죠. 근데 낼 때 내야지 이게 너무 작게 내면은 그 화도 효능이 떨어진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뭐 이걸 뭐 내부 폭로다 뭐 내지는 어떤 분들은 뭐 아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자리를 못 차지하다 보니까 괜히 삐져서 저런 말 하는 것이다라면서 또 메신저 타락을 하는 경우도 덜어봤습니다만은 뭐 그럼 저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자리 하나 받은 거 없거든요. 그럼 제가 뭐 자리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다고 이제 그분들은 또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시각이라면은. 근데 이제 그건 굉장히 좀 저급한 생각이고요. 저는 이분도 뭐 논설위원까지 지내셨는데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왜 균형 잡힌 시각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일보입니다. 보수가 이제 좋아하는 신문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분들께서 대통령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신저를 타락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뭐 자리를 못 받아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문제 해결은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지적하시는 요러요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허위가 있다면 그걸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건설적으로 될 텐데 지금은 뭐 그렇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지도자로서는 좀 위험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방, 외교, 경제, 뭐 사회구조, 뭐 산업,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이 다 알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그럼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참모들과의 소통, 깨끗한 사람 보내고 유능한 사람 보내고 또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갖고 왔을 때 국민들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 정도 저는 요구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뭐 말씀을 잘 안 듣는다, 이런 것들은 왜 지금 국정이 난맥이냐, 거기에 대한 저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모들이 얘기해도 잘 듣지 않을 것이, 심지어 이제 저도 그 임기 초반에 그 여권 원로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식사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것도 추정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직접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가지고 취재를 했던 기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원로들에게도 그 어떤 조언을 듣고 나서 크게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은 반응을 대통령께서 이제 당시에 보이셨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때는 사실 믿진 않았어요. 그때는 믿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조언 듣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는구나, 이제 그런 성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근데 참 그건 걱정이다. 있어요. 조언을 안 듣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조언을 안 받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조언이 잔소리거든요. 본인의 스타일로. 네, 이게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조언을 안 듣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맞아요.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증해내면 돼요. 그렇죠. 사실. 입증이 되면은 그 사람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남의 말 다 들어가지고 개척자 프론티어가 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언 안 듣는 걸 가지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안 들으면 잘 해야죠. 음. 근데 만약에 못하면서 안 듣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고집 내지는 어떤 수식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고집이 되다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좀 국민들한테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예.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이제 검찰총장 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런 호쾌한 모습, 어떤 정의로운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 정의와는 또 다르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지적을 해드리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를 바로 이끌기 위한 어떤 수정돼야 되는 부분들, 고쳐야 되는 부분들 적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조언을 잘 듣지 않는다. 대통령 개인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잘 경로하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대통령 개인에게 이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은 분이 또 하나 있다면. 저는 지금 뭐 조언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 주변 분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일견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외부자 내지는 그래도 뭐 저도 국민의힘 당원이고 정권 만드는 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쓴소리할 자격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저도 우리 당 아니면 쓴소리 안 합니다. 저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뭘 네. 그것만 얘기하고 있겠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너무 지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벽하고 얘기하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오히려 더 제가 지적하는 거를 들으면서 오히려 더 그쪽으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나를 놀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많이 좀 지쳐갑니다. 같은 얘기도 자주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소통의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저는 일견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만약에 소통도 그렇게 못할 거면은 용산에 왜 옮겼느냐라는 비판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에 지금 뭐 건축비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돈만 쓰고 결국 옮긴 거에 주목적은 뭐였습니까? 그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대통령이 기자들도 안 만나고 그러면서 침묵하고 2년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망가져서 반문 정서가 생긴 거거든요. 네. 지금은 반대로 매일 보이긴 하는데 매일 질문은 하는데 기자들도 이제 질문하기 싫을 것 같아요. 해도 뭐 답을 피해가거나 하나만한 얘기하거나 대화가 안 돼 버리니까 할 만한 분위기도 아니고 눈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예. 예. 그러면은 왜 옮겼냐라는 비판을 해야죠.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기 혼자만 말하는 게 소통은 아니잖아요. 서로 듣고 교정하는 게 소통인데 그래서 네네. 저는 이 소통 부재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만 가지고 옮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건물을 옮겨서 소통을 내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소통을 안 하거나 못할 시에는 저는 더 큰 비판을 이거는 감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고쳐야 될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인재풀입니다. 결국 인재풀. 대통령은 메시지와 인사인데요. 저는 메시지도 메시지지만은 저는 인사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거죠. 선거로서 권력을 창출할 때 국민들한테 약속을 내걸었던 그 멤버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직을 맡으시러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들어가셨던 분들 아셨나요? 저조차도 장관들 이름을 잘 모르는 분이고요. 청와대 대통령실에 가 있는 분들 저도 다 생소합니다. 저도 몰랐던 분들이에요. 그럼 저는 대통령 한 분을 위해서 그분의 인사권에 대한 기대, 그분의 인사권이 공명정대할 것이고 저 자리 안 줘도 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은 그러신데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그런 게 좀 공명정대하기를 바랬던 것인데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사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한 것이 오히려 좀 극우적인 편향된 인사들까지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미 기존의 정치적 평가가 끝난 분들 그분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통합과 화합을 외치면서 상대 진영 사람들도 갖다 쓰는데 저는 좋습니다. 왜 그게 안 좋습니까? 근데 상대 진영도 한덕수, 김한길, 박주선 다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저만 끝났을까요? 모두가 다 평가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분들 올드보이들의 그런 올드보이들의 통합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근데 올드보이들끼리 통합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도 설득을 못하고 외부도 설득이 안 되고 그냥 자기들끼리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는 책임이거든요. 저도 이건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제가 가장 크게 비판했던 게 책임지라는 거였어요. 근데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저는 가열차게 비판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동안 책임을 맡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5년 동안 열심히 돕고 또 비판하고 하면서 정권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그거 다 안 지켜버렸죠. 그냥 책임 안 질 사람은 책임을 물렸고요.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 안 졌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도 똑같은 게요. 청와대 대통령실 수석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결정했어요. 그리고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고언을 하거나 쓴소리를 하러 올라간다면 그분들이 올라가거든요.
보고를 행정관이 매일 드릴 수 아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올라가서 자기 직을 걸고 대통령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직언을 해야 되는데 직언을 못 하니까 이 상황이 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비겁한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비겁자들이 또 살아남고요. 음. 아래에서 묵묵히 시키는 일만 했던 분들이 50명씩 속간해서 밖으로 나가요. 음. 저는 이런 책임과 행위의 불일치가 왜 우리 여당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왜 대통령실 안에서도 일어나야 돼? 이거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인사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매우 이거는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인재 풀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메시지와 인사로 얘기하는 건데 인사 부분 심각하죠.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 개인이 조언을 들을 만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지 못한다든가 대통령 스스로 조언을 좋아하지 않는다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참모들은 예전에 뭐 우리 지금 멀리 갈 필요도 없지만 조선시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죽여주십시오. 통촉해 주십시오. 이렇게 머리를 조아들면 땅바닥에 머리를 찢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잘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하는 참모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참모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 그리고 그 참모들이 인선되는 과정과 그런 데에서 기대가 많이 무너졌다는 부분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실 차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참모들은 잘하고 있는가? 참모들은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지금 주신 건데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수석들은 교체할 시기를 실기한 것 같아요. 교체돼야 마땅한 사람들은 이미 물러나지 않고 있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선택을 대통령이 못한다면 이건 사실은 이따 저희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저희 집권 여당에서도 쓴소리를 대통령실에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또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귀와 눈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자,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에 대한 문제점, 뭐 우리 신 변호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저도 이미 알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 임기말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임기말 현상이 뭐냐면은 이제 장관 자리가 다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기 말이 되면은 장관 자리 준다 그래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인물난이 시작됩니다. 그 대통령실도 수석 안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순장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임기말 현상이 빨리 왔잖아요. 그게 빨리 온 이유가 관료랑 교수들만 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임기말 때 나타나는 현상적 결과인데 그 현상적 결과를 먼저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임기말 현상이 와버립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임기 초면은 임기 초답게 비전과 가치 철학으로 똘똘 뭉치고 뭐 세대 교체도 과감하게 하면서 신선하게 개혁적인 조치들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적인 인물들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등용해도 되거든요. 그걸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초기에는 아니 이렇게 못하나 좀 과감한 시도를 해서 좀 못하나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 안전주의로 빠져 보신주의, 자기 자신만 챙기는 그러면서 이제 뭐 한덕수 총리부터 그냥 다 관료들로 임기말 현상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임기말 현상이 와버립니다. 네. 또 하나는 당에서도 그렇게 비상 노래를 불렀어요. 그 전에 비상 노래 부를 당시에 저희 당 지지율이 거의 50% 육박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지선을 네. 이겼기 때문에 네. 당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였어요. 근데 그랬던 정당이 비상 호소 부르고 노래를 하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40대 초반이죠. 진짜 비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고 그런 좋은 기회에 정당 지지율도 높았고 그럼 당대표 임기 보장돼 있으면은 가만히 당대표 역할을 냅두면 안 됩니까? 민주적으로 선출했는데. 근데 그 당대표 하나 끌어내리려고 이 사단을 일으키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난 건데 그랬죠.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렇게 좀 개혁적인 사람들 좀 넣고 좀 참신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쓴소리 하니까. 쓴소리 하면 그건 내부 총질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해야 되고 뭐 검사들끼리 해야 되고 뭐죠? 저기 극우 유튜버들 들어와야 되고 과거 탄핵에서 반성도 안 하고 성찰도 안 하고 삼성가오하던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권을 운영한다? 아니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적된 문제들이 저는 최초에 언제 제가 그 위기감을 느꼈냐면요. 아니 당선인 비서실장을 임명하는데 그 첫 인사거든요. 그렇죠. 그게 누군지 아시죠? 장제원 비서실장이 네, 첫 인사입니다. 근데 장제원 비서실장은 과거에 아들 문제 때문에 본인이 자숙하겠다고 수면 아래로 그때도 두더지가 게임할 때 밑으로 내려가듯이 내려갔던 분이에요. 근데 뒤에서 뭘 했는지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이끌어냈다면서 자랑하더니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복귀했어요. 그 지금도 뭐 이선 후퇴에 따르잖아요. 안 믿어요. 뭐 한두 번 속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매사가. 음. 이렇게 가면은 뭐 글쎄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이 지금 구성돼 있기 때문에 크게 국민들이 기대를 안 하는 거고요. 음. 그럼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꾸는 방법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음.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제 관료 출신, 교수 출신 내지는 뭐 이제 아까도 잠깐 반복됐습니다만 정치인으로 따지면 이미 국민들에게 평가가 끝난 사람들을 모아서 올드보이의 통합을 이룩했다. 이제 이런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검사 출신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내각에서 찾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주변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검사 출신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뭐 검사 출신까지 추가를 해주신다면은 그 그룹들의 공통점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정무감각 빵점이죠. 정치가 없어요. 네, 정치의 실종 내지는 맞아요, 제가 아까 맞아요. 사망까지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사태의 주된 축들을 구성하는 것이 아까 말한 관료, 교수 그리고 정치인 중에서도 정무감각이 없는 정치인 내지는 올드보이 평가 끝난 분들 그리고 검사 이렇게 네 개의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치를 잘할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감각 없는 분들만 데려다 놓고 아니 마치 축구도 달리기 느리고 볼을 못 다루는 사람을 베스트 11에 넣어버리면은 아니 그 게임은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TV 끄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분들만 중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참모들을 비판해야죠. 그렇지만 저는 본질적으로는 그 참모들을 누가 가까이 했고 누가 인선했느냐를 봤을 때 결국 대통령의 선택이다. 대통령의 선택이 그 정도로 가 있기 때문에 정무감각 빵점들과 소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지금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네.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잘 될 가능성이 없고요. 이게 뭐 여당 내부에서도 정치를 못 하는데 네. 아니 뭐 민주당하고의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통합은 너무 요원한 겁니다. 협치와 국민 통합은 너무 너무 요원해요. 그러니까 뭐 남북 대화나 뭐 한미일 관계 이건 더 외교는 세계 대화잖아요. 그렇죠. 그건 더더더 요원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게 참 비관적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게 내부에서도 정치를 못하게 되면요. 그 다음,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못하는데 미적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가화만사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신제가라는 말도 있어요. 수신제가도 네. 있습니다. 수신제가도 있습니다. 근데 참모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현안 중에 하나를 끌어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 국정기획수석 왕수석이라고 통하고 있습니다. 이관섭 수석이 언론지상에 많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문자 파동이 터졌어요. 노출의 계절도 아닌데 노출이 또 돼버렸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이관섭 수석과 모르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어떤 개인적인 소통일지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감사원 쪽의 해명만 봐도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리고 이거는 시점을 봐야 돼요. 시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의 정쟁을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뭐랄까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헌법상 독립기구이자 중립기관인 걸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이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주 극초반에 오늘 우리 대담의 초반에 얘기했었던 신뢰 문제가 다시 등장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3번 정도 겪어야 깨진다 그랬는데 이제 2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는 당무 불개입 얘기했다가 당무 개입한 게 다 드러났죠. 다 드러났고요. 텔레그램과 카톡 메시지도 다 드러났고 이번에는 그 소위 말하는 감사원 불개입을 먼저 선언했는데 또 이게 이관섭 수석을 통해서 또 드러나서 이게 2번째입니다. 맞아요. 이제 마지막 기회 한 번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일단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감사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네. 윤리위 그죠? 당의 윤리위, 검찰, 경찰, 법무부, 선관위 이런 데가 뭡니까? 이런 기관들이 다 하는 역할들은 다르지만은 이 네. 기관들을 한마디로 묶으면은 독립성입니다. 맞아요. 독립성이 돼야 중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독립성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요, 중립은 그냥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쇼맨십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독립성을 요구받는 제가 지금 나열한 뭐 감사원, 윤리위, 검찰, 경찰, 법무부, 선관위 뭐 이런 기관들이 지금 신뢰를 다 잃고 있어요. 근데 그 신뢰를 잃는 데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데가 대통령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런 빌미들을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게요. 윤리위 같은 경우도 당시에 윤리위에서 할 때 국민들이 뭐 반반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여론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왜?
유상범 의원이 다 지금 윤핵관 호소인들이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문자하고 그전에도 카메라에 찍히고 이분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검찰, 경찰, 법무부는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랑 그 이전부터도 카톡을 그렇게 많이 주고받은 사이 아니라는 것이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보기에는 와, 대통령하고 저렇게 친한 분이 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도 뭐 과거에도 뭐 정파적인 사람들 많이 심어가지고 선거의 중립성 많이 그 위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에 들어온 게 감사원입니다. 근데 감사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감사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냥 다른 기관과 달라요. 그러니까 선관위도 헌법기관이고 감사원도 헌법기관이 또 하나 정부 내각 부처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내각이 있고 비서실이 있잖아요. 감사원은 아예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 산하에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도 길고요. 그리고 감사원장은 또 탄핵도 당하고 감사위원들도 거의 차관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6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감사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왕수석이라고 불리는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총수죠. 감사위원들 빼고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막 뭐 굉장히 좀 무례한 대화들까지도 많이 나와요. 그 안에 보면은. 그러면 그 정도로 사담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둘은 매우 친하다죠. 매우 친한 관계인 겁니다. 그냥 안 친한 관계에서는 뭐 저랑 앵커님이 이렇게 문자한다 해도 서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격식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의 대화 내용을 딱 보니까 딱 드는 느낌이 아, 엄청 친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총괄, 실무총괄하는 사무총장이 그렇게 친한 사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안 들켜야 되지만은 이미 들켰지 않습니까? 신뢰를 다 잃었죠. 그러면 본인들께서 편하니까 친한 사이라서 문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아무리 친해도요. 뭐 친한 사이끼리 공직에 가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친하면 친할수록 더 조심해야죠. 더 연락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의견이 알아볼 게 있으면 공문을 통해서 서로 개선을 밟아가지고 기관 대 기관으로 문의를 해야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 생략하고 우리 둘이 친하니까 문자해가지고 서로 내통한다? 그리고 그게 들킨다? 그럼 뭐 이건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당장 경질해야 된다고 봐요. 국정기획수석하고 사무총장은 당장 경질해야 되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렇죠. 하나 예를 들까요? 네. 뭐 검찰은 예를 안 들겠어요. 검찰 출신이시니까. 그렇죠. 네. 경찰의 경우는 윤핵관의 한 명이라고 불리는 의원이 경찰 관계자랑 몇 번 만났다는 보도까지 나갔습니다. 고위급을 만났다고 JTBC 했었죠. 보도로 네, 나갔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경찰에서 다른 수사하는 것까지 왜 방해합니까? 이거 하나 자신들이 이익을 수사적으로 보려고 경찰의 신뢰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 윤리위에 대한 것도 이제 뭐 윤리위 누가 기대합니까? 거의 코미디언 수준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감사원, 윤리위, 검찰, 경찰, 법무부, 선관위 이런 국가의 중추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바로잡는, 근본을 바로잡는 기관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희화당해가지고서는 국가를 운영할 수도 없고요. 이 안에서 성실히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전 모욕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 후배들 보기에도 부끄러워서라도 전 이분들 다 사표 써야 된다고, 많이 경질하든지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매우 심각해요. 책임지는 자세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상 이제 방송이 나가게 되면 그 전까지 어떤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단호한 결정이 내려지면 참 다행일 텐데 기존에 저희가 뭐 어떤 수석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이 부분은 반드시 참모를 경질해야 되는 사안이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을 때 그게 당장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결국엔 그냥 대충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신인규 변호사께서도 어떤 뭐 배우설이라고 표현하면 좀 거창하고요. 이게 좀 너무 거창한 표현이고 이관섭 수석이 어쨌든 이런 사정기관이나 감사원에 누군가와 연락을 할 일도 없어야 되고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되고 그냥 말 그대로 국정기획이니까 정책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왜 연락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너무 좀 단편적인 접근인 것 같아서 일단 언론에 등장한 건 문자 하나잖아요. 근데 뭐 많은 해석이 달립니다. 처음 연락한 거일 수도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또라는 표현도 등장해가지고 처음 연락하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래요, 무례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무식한 소리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한결의 보도를 두고 한 얘기라 가지고 그건 넘어가더라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다양한 루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뭔가 이걸 침소봉대하는 시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조금 스멀스멀 나오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니다. 심각한 사안이다 이거는. 저는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네. 이걸 심각하게 안 보면 그 사람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이 책임지는 선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관섭 수석이 책임져야 돼요? 이거는 둘 다 책임져야 되고요. 저는 관련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전 조사도 해봐야 된다. 아니 근데 국정기획수석은 신설한 자리였잖아요 이게. 근데 그분이 관료 출신일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 인맥들이 이게 그 관피하라 그러잖아요. 네. 대한민국 관료들은 다 행시 출신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한 다리 건너면 다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관료들을 장악하는 것이 어공들이에요. 대통령께서는 어공들이 매일 술만 먹고 뭐 생산적인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공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요. 저도 뭐 나중에 공직 가면 저도 어공일 겁니다. 저도 나라를 걱정하고요. 잠을 못 자요. 나라 걱정하느라고. 네.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듣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관료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료들이 이상한 짓 하면 그것도 견제해야 되고요. 국민을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역사의식과 소명의식도 없는 그냥 관료들만 어공들 가는 자리에 다 앉혀놔가지고 그분들 관료들 일하기 좋게 하지 않겠어요? 관료들은 일을 최대한 덜 하고 싶죠. 월급만 받고 편안한 자리니까. 그래서 제가 관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관료들을 장악하는 게 원래 어공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능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고가 계속 나온다고 보고요. 이거 지금 정리 안 하잖아요. 앞으로 더 튀어나올 겁니다. 이건 제가 예언합니다. 자, 저희가 주제 넘겨야 이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하러 가야 되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야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마지막 이 감사원권 질문 하나만. 감사원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사원은 왜 그럴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달려. 이게 설명해드릴게요. 언론 보도에 따르자면 실제 사정기관들의 권력기관들의 충성 경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원래 이제 얘기가 많았던 사람이니까 아주 강하게 그립 잡고 뭐 자기 팀도 막 이렇게 좀 뭐랄까 뭐 보도된 거에 따르자면 자기 팀에 대한 어떤 뭐랄까 내부적인 우상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감사원? 왜 이 시기에 등장한 거예요? 우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권력 초기에는요. 모든 기관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권력의 생리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럴 저는 수 있어요. 감사원은 지금 용기를 내긴 어렵다고 보고요. 문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권력 초기에는 권력이 세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뭐 때리기 전에 눕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람 불기 전에 눕는다고.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그거를 갖다가 더 촉발시키고 촉진시키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지도층에 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저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뭐 감사원이나 윤리위나 경찰 같은 경우가 지금 수뇌부가 다 그렇게 라인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심각한 게 윤리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이성적인 짓을 하잖아요. 아무도 제어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딱 뻔한 겁니다. 권력 앞에 충성 경쟁하는 거죠. 자신의 다음 자리, 또 자신이 권력 안에서 뭐 이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해먹을 게 많으니까 최대한 충성해서 권력자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애처로운 노력, 뭐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공적인 신뢰까지도 희생시켜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간신이라고 부르죠. 간신. 근데 간신들이 너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저는 대한민국 제가 아까 걱정하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막 눈이 까맣네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원래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를 모아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탄핵당하고 국민들 앞에 뭐 그렇게 잘했나요? 선거 4번이나 졌어요. 딱 잘한 거? 그냥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그거 변화 보여준 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잠시 보여준 거밖에 없어요. 뭘 잘했나요? 전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잘한 거 하나 있네요.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윤핵관 세력들이 전면에 좀 안 나선 거. 그거 하나 잘한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국민들이 고맙게도 5년 만에 정권을 줬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은 매우 실망스럽죠. 그리고 위기를 더 촉진시키는 위기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병호 간신에 가깝다. 충성 경쟁이다. 이제 이런 표현 해주셨는데 걱정입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이 안 나왔으면 문제 아니야. 나오지 않아야 되는 사례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서 현안 중에 하나로 저희가 언급을 해봤고요. 자, 일타 강사 신인교회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집권 여당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현재 순항하지 못했고 후보 때 득표율이나 정당 지지도다 이런 걸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게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의 지지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의 어떤 정당 지지도 비교해 보면 그거보다 낮아요. 낮거나 동일해요. 오히려 국정 지지도는 더 낮은 편이고요. 정당 지지도는 고만고만한 편입니다. 이제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자, 국민의힘. 왜 국민들에게 자꾸 외면당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문제는 윤핵관입니까?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까? 어떤 게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 세력. 네. 윤핵관이라 불리는 세력들. 네. 근데 윤핵관으로 카테고라이징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정치를 오래 하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정치를 오래 해오신, 소위 말하면은 뭐 쉽게 설명할 때 과거 친이 친박에서 한몫들을 하셨던 분들 하면은 좀 카테고라이즈가 더 넓어지면서 그러네요.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네요. 저는 그분들의 재기환, 네. 재등장, 전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뭐 청년들의 분열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뭐 분열이 있죠. 한쪽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뭐 자리 받은 거 하나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네네. 한쪽은 자리 다 받아가지고 더 달라고 하면서 충성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로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저는 그게 심각하다고 봐요. 근데 이준석 대표를 세웠을 때는 사실 과거 세력들이 뭐 나경원, 주호영 이렇게 밀었죠. 근데 본인들이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체제 아래에서 상당히 초반에는 눈치를 많이 봤다가 윤석열 후보가 딱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나온 게 조수진의 항명입니다. 근데 그걸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라면서 품으셨거든요. 그 방금 한숨 쉬셨잖아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참 답답한 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는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품어요. 자기 편이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쓴소리 했잖아요. 이후에.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면서 내부 총질로 짓밟고 모순이죠.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킵니다. 네네. 그러면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민주주의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독재로 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독재자들은 자기 소리만 들어요. 그걸 신군부에 비유했더니 신군부다라고 해서 또 지금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태들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쓴소리, 내부 총질로 뭐 이번에 홍준표 시장은 제가 뭐 한술 더 떠가지고 무슨 연탄가스 얘기하는데 지금 연탄 피우지도 않아요. 무슨 다 보일러 귀뚜라미 쓰지 않습니까? 무슨 연탄가스 같은 소리를 지금 2022년도에 하십니까?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래서 저는 뭐 홍준표 시장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다 똑같습니다. 반성과 성찰 없이 정치를 오래 해오신 구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서 권력을 또 얻기 위한 경쟁에 몰입했다. 그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전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새로운 정치, 그러니까 신진 세력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신인기 변호사처럼 어떤 새로운 보수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옹립하는 데 힘을 다했지만 이제 지금 시기에 돌이켜 보면 이준석 및 그런 신진 세력들은 대선을 기점으로 지방 혹은 뭐 지방선거까지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대선을 기점으로 이용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용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각이라는 건 주관적 인식이고요. 그냥 객관적인 현실을 보면 됩니다. 이용당한 거다. 당한 거다가 아니라 그냥 당하고 있는 거죠, 뭐. 그리고 그거는 지금 국민들의 평가와 지지로 나타납니다. 저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돌아섰다고 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처음에 우리 당을 지지해줬을 때 최소한의 고마움까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뭐 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고맙다. 당신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정권 바꿔냈다. 전 그게 또 어른의 역할이라고도 봐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어른 됩니다. 저도 뭐 지금도 어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어른이시죠. 아니 뭐 저희 당에서는 아직 아기 취급을 하기 때문에 뭐 우유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참 답답한 것이 최소한의 고마움도 모르고 오히려 열심히 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덜 이겼다. 내지는 쓴소리를 할 거면 민주당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당의 주인이 과거 반성과 성찰도 없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서로 자리 다툼하면서 친이 친박으로 양쪽 대통령을 다 모시던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주인입니까? 이 당에?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집권을 허락했을까요? 전 거기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성찰이 아직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또 교계랑 손잡고 극우 유튜버랑 손잡고 검사랑 손잡고 국민들이 가장 하지 말라고 했던 세력들하고만 어떻게 이렇게 잘 골라가지고 손을 잡아요.
그럼 그런 세력은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쓴소리를 안 해도 어차피 국민들은 심판받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그 당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당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절절하게 대선을 위해서도 뛰었고, 저는 지방선거에 심지어 국민의힘 깃발 들고 제가 출마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쓴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신들의 기여는 없다, 오히려 덜 이겼다라고 우리가 방해했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민주당 가라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고 심심치 않게 전화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안 나가는 이유는 일단 국민의힘 바로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오늘은 뭐 이준석 대표 뭐 녹화 날이니까 징계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표현의 자유까지 가지고 정치적 사망을 선고하거나 결국은 축출하는 세력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다면은, 저는 글쎄요, 그런 식의 국민의 상식과 이성과 거꾸로 가는 정당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더 표를 줄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오늘 내주신 목소리 중에 가장 강도가 셌던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아이고 이제 답답하시니까. 그리고 좀 개탄스러운 게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혹은 아까 이제 전자와 후자로 나와 설명 주셨지만 구세력 내지는 집권을 해봤던 예전에 보수 정치에 몸담았던 분들이 다시 이제 권력을 위해서 아무튼 투쟁을 하는 이제 그런 뭐 투쟁이라는 표현도 좀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하고 밥을 한 번씩은 다 먹어본 사람들, 맞아요. 뭐 그렇게 정리하면 뭐 예,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맞아요. 밥 한 번씩 다 먹고 네. 국사를 논했던 분들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막 떠오르긴 저는 하는데. 두 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근데 그분들 다 뭐 이제 율사 출신들도 많고 법을 잘하시는 분들이고 누구보다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감각이 있는 분들인데, 국민들은 지금 징계, 윤리위의 징계나 어떤 법원의 가처분 뭐 결과나 이런 부분에 큰 관심, 일반 국민들은 특히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은 큰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냐? 그동안 언론에서 예상했던 그대로 결론이 나오거나 실제 그림이 어느 정도 결론을 맞춰놓고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건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결과는 이미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근데 그런 결과, 이런 분위기를 그 아까 언급했던 그 세상 똑똑하신 분들이 모르고 있냐? 알 거거든요. 자신의 공천을 위해서 이렇게 당내에서 어떤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눈살 찌푸릴 만한 언행을 하는 것이 자신의 공천을 위한 것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국정 지지도가 이거와 다 결부되어 있는데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저는 이분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게 나라에 도움이 되나요? 이게 여당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심리가 궁금한 거예요. 심리를 분석해드리면 예. 이건 심리도 아니고 그냥 그 욕망의 부분인 것인데, 자기 자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겁니다. 뭐 방금 앵커께서 그분들이 감각이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 동의 못 하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감각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한때는 있었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거푸 4번을 패배하면서 보수가 괴멸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다 정치를 잘합니까? 그럼 대통령은 시험 봐서 그냥 수석이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뭐 그 나쁠 건 없지만은 그분들이 꼭 정치를 잘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잘 읽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비례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국민들하고 소통하려면 공부를 그동안 못하니까 성적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역비례한다고 보고, 저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심리적으로나 욕망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결국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거기도 간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배지를 달면 되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수도권이나 험지나 우리 당이 소위 말하는 열세 지역인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우리 당이 강세 지역이거나 본인들이 거기서 텃밭을 다져놨기 때문에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그런 목소리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길 간다. 왜? 어차피 그렇게 해도 난 내 자리 보전이 되고 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다. 오히려 소란을 일으키면서 내 인지도 더 쌓으면 오히려 나쁠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포도를 딱 보시면 뭐 수도권 의원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경기도에 의원도 없지만 경기도 의원 중에 이런 얘기 하는 분 봤어요? 충청에서 하는 분 봤습니까?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굉장히 없어요. 위험하니까. 충청도 강원도까지 위험한데 강원도지 무소속 지역 몇 개 빼고는 다 위험해요. 근데 그분들 지금 속으로 소갈이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 하고 싶으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욕망인 분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 정치에서 기여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이고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험 지역인데 말을 못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라는 것이 자기 자리에 대한 보전도 저는 뭐 인정합니다만은 그것만 갖고 정치하니까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좀 내려놓고 바른 목소리를 지금 내야 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도요. 의원들이 비겁했어요. 목소리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뒤에 붙어가지고 다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바른 소리를 했으면은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때 바른 소리 했던 유승민 의원 어떻게 됐죠? 그냥 배신자로 찍어서 린치가 해가지고 사실 이준석 대표 린치당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유사합니다. 보수 정당이 그렇게들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수도권 내지는 우리 험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 어차피 이대로 가면은 또 당선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정치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한국 정치에 기여를 1도 못하는 정말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구태 중에 구태라고 보는데 자기 지역의 표만 믿고 저런 식으로 어떻게 되든 당이 망하든 국가가 망하든 그냥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역량을 좀먹는 세력이죠. 저는 그런 분들은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분들은 철저하게 심판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야, 이게 또 결국 귀결되는 게 저희가 대통령부터 대통령실 그리고 뭐 참모들, 내각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까지 짚었는데 오늘 한마디로 귀결되는 건 결국엔 뭐 시스템 구조 이런 것보다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하는 뭐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된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과 해설은 굉장히 쉬워지고 간편해지는 편인데 그렇다고 사람을 다 바꿔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당에서야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세력 교체를 해내게 된다면 새로운 보수 정치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또 뭐 제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바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어쨌든 이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는 여당의 의원들 윤핵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범주를 넓게 봐서요. 아무튼 MB 박근혜와 밥 한 번 먹었던 분들까지 포함하자면 그분들은 지금의 국정 지지도 즉 콘크리트 지지도만 기반이 된다면 자신의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다시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라고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 나름의 유권자를 믿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기준을 하나 여쭙고 싶어요. 그분들마저 뭐 윤핵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MB 라인이었던 분들, 친박이었던 분들, 그때 함께 정치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윤핵관과는 좀 더 다른 결로 30% 지금 24까지 떨어지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국정 지지도가. 그럼 뭐 한 10%대 후반 가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치로 봐야지 이분들이 정신을 차려요? 저는 그 정신을 차린다라기보다 그분들도 위기감을 느끼는 때가 와야 움직인다고 그 시기가 보는데 언제일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구도로 가서는 그 위기감 잘 안 느낄 것 같아요. 구도. 예,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국민들의 그 예를 들면 이거죠. 탄핵도 그냥 탄핵이 된 게 아니라 그건 국민이 탄핵시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론이 국민들이 있었죠, 여론으로 들고 일어났을 때 정치인들은 반응합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국민들이 거의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질리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소리도 못 지르게 그냥 개구리 물 끓여놓고 거의 이렇게 뜨거워지게 하면서 죽이듯이 거의 그 수준으로 국민들이 지쳐서 떨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혐오를 더 조장하고 더 정치 꼴보기도 싫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오히려 뉴스를 더 못 보게끔 만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공고하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분들의 정신 차리는 걸 바라는 거는 너무 요원하고요. 그거 예측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뭐 정신을 차릴 분 같았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저는 보고 결국 국민들께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 그런 정치인들을 퇴출을 시켜야 되고요.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저는 심판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총선이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남아있을 텐데 네. 저는 총선을 앞두고 저는 이런 목소리를 무슨 뭐 표를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요. 그냥 국가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하시다고 국민들이 평가하시면 그분들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더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정치가 줄서기
저런 식으로 무슨 뭐 옳든 그르든 막 소리가 안 들리는 정도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이런 진영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국민들로 하여금 혐오를 유발시켜가지고 관심을 끊게 만드는 정치, 그거 저는 반민주 정치라고 보고요. 오히려 네. 저처럼 국민의힘 바로 세우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든지 간에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 참여해서 국민들의 힘으로 이 정치권을 한번 바꿉시다. 라는 사람들이 저는 더 늘어나야 그분들이 정신 차리고 바뀔 가능성이 조금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총 정리를 해주셨어요. 어차피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참모나 또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의 이제 다수의 의원들, 민심을 좀 겸허히 받아들 마음가짐이 현 시점에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신인규 변호사의 결론이고요. 특정한 시점이나 어떤 여론의 반응을 그분들이 피부로 느껴야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현 시점에 참 답답합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의 포부와 각오 앞으로의 포부와 각오를 듣고 저희가 좀 마무리할까요? 저는 사실 뭐 저도 참 원튼 안 원튼 이런 자리에 와 있게 된 게 참 저도 참 개인적으로 의아스러운 부분도 많아요. 원래 이런 일을 하려고 제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당에서 참 아꼈던 당이고 제가 정말로 열심히 뛰었던 우리 당에서 너무나도 국민들의 상식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야겠다 해서 그냥 나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저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그냥 모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조금 더 상식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국민들의 이익과 국민들의 위기감과 미래에 대한 위기감에 조금 더 반응하는 분들이 저는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누구보다도 자기 이익과 자기 집안의 이익과 자기 친구의 이익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공적인 책임을 갖다가 사유화하는, 이건 뭐 비단 국민의힘만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의 문제기도 하고 그냥 대한민국 전반의 문제거든요. 이런 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한 우리는 4년에 한 번만 그 총선의 날만 국민 노릇하는 거고요. 나머지 4년 동안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억울함과 이런 참 아이러니한 모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이거는 힘을 합쳐서 정치권을 각성시키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힘들지만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더 해야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내가 또 정치적 성향이 어디이든 지금 오늘 신인규 변호사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은 뭐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얘기를 참 해주셨는데 그 상식이 현 시점에서 많이 실종이 되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정부 상공의 길을 제시한다라는 주제로 신인규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어떤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서 바꾸려고 했다기보다는 쓴소리를 강하게 하면서 이 쓴소리만이라도 좀 반영이 된다면 윤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국바세 대표이신 신인규 변호사와 정치 현안 직설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현안 직설 다음 시간에도 시원하고 명쾌하게 현안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